네, 다음 주 금요일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직통 전화가 오늘 연결됩니다. 이제 남북한 정상들이 언제라도 서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지금 완전한 비핵화 의지와 함께 적극적인 대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을 세계적인 성공으로 이끌겠다는 의지를 밝힌 데 이어 연일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이인배 한반도 미래포럼 수석 연구위원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셨습니까? 김 교수님, 제가 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 표명, 네. 그리고 동시에 주한미군 철수 같은 조건은 지금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라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네. 일단 완전한 비핵화라는 이야기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완전한 비핵화. 이 부분은 이제 뉘앙스는 약간의 국가들마다 차이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미국 이야기하는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그다음에 불가역적인 예. 그런 비핵화 원칙, 이 수준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그 언급을 그 수준까지 하고 있는 것인지, 예. 아니면 조금은 유연성이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북한의 비핵화 원칙과 의지, 이 부분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예. 비핵화로 가는 수순들을 큰 틀에서는 우선 비핵화 원칙의 통큰 결단을 통해서 합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행 과정에서는 좀 더 단계적으로 이행을 하고, 예. 또 보상 부분에 있어서는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서 보상한다. 이게 이제 저는 한반도식 비핵화 해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반도식 해법, 여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 자신의 범주를 예. 잡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도 아마 CVID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것은 이제 가장 멀리 있는 그런 최후의 그런 결론이라고 봐야 네. 되고, 과정에서는 아마 한반도식 비핵화 해법과 좀 더 그 결을 맞춰가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정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도 이 미국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같이 말씀하셨죠. 대통령께서 예. 한반도 북한이 이제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도 자신 있다고 말씀하신 거겠죠. 정확하게 정보를 이제 받고 하신 말씀일 테고, 그것과 같이 말씀하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이야기 우려하고 있었던 한반도 비핵화의 조건으로서 북한의 비핵화 조건으로서 주한미군 철수, 종전선언, 평화협정 그렇게 하는 수순 속에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까지를 같이 묶어서 거론할 것 아닌가. 예.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한국 정부에서는 받을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어 왔던 건 사실이거든요. 거기에 대해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분명히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었는데요. 제 기억으로 보면은 2000년 남북 정상회담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이제 평양을 가셔서 만나시고 난 이후에 그 김정일 위원장도 주한미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나왔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주한미군 자체가 한반도에 한국에 주둔하는 것 자체는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역할에 대해서는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그 이후에 교포들을 만났을 때, 종교인이나 만났을 경우에 그런 이야기를 김정일 위원장이 하게 되죠. 그때 이야기한 것이 한반도에 있는 주한미군은 평화 유지를 역할을 할 수 있는 군인으로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는 용인할 수 있다라고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주한미군 철수는 아니더라도 그 기능 자체는 변화돼야 된다. 평화 유지 기능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김정길 위원장 때 이야기였는데, 아직 조금 더 봐야 될 겁니다. 주한미군 철수 자체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제기하지 않은 것은 맞을 것 같은데, 과연 그러면은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현재와 같은 역할과 억지 기능을 갖는 주둔군으로서 역할을 할 것인가에까지도 인정하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두고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한미군 문제는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한미군의 그동안의 역할은 대북 억지력 차원에서의 존재감이 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전략적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핵심적으로는 대북 억지력으로서의 주한미군의 존재, 이것이 이제 1953년 휴전 회담 이후에
그동안 계속되어 온 주한미군의 주둔의 네. 목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주한미군의 주둔의 목표가 동북아시아에서의 전략적 균형을 이루는, 네. 다시 말씀드리면 동북아시아의 여러 군사력이나 이런 것들이 중국도 굉장한 군사력이 지금 뭐 미국 다음이고 네. 일본도 그 다음입니다. 사실상 일본이 세계 3위의 군사력이라고 봐야 되는 3, 4위. 그러니까 미국, 러시아, 중국, 뭐 일본 정도 이렇게 수준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주변 국가들이 워낙 그 군사력이 강하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존재가 그러한 군사력의 그 수준을 좀 밸런스를 잡아주는 균형을 잡아주는 차원에서의 동북아시아에서의 전략적 차원에서의 군대로서의 존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도 점진적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를 그동안 계속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북한이 바로 주한미군 주둔의 존재를 인정하는 쪽으로 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아마 주한미군의 주둔을 그 북한에 대한 억지력이 아닌 동북아시아에서의 전략적 균형자로서의 주한미군의 존재를 미국이 명확하게 정리해낸다면 동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계속해서 반복했던 디테일의 악마라는 이 부분, 기대감을 너무 높이지는 좀 않는 부분을 선에서 정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디테일의 악마 이 관건을 어떻게 좀 보십니까? 김영우 교수님께서 앞서 말씀을 해주신 그 부분입니다. 네. 지금까지 총론적 차원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합의를 내오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다음에 문제죠. 실천을 하게 될 때 과연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네. 과거에 육자회담의 그런 프로세스는 실패했다고 미국이든 한국이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의 단계적 해법에 대해서는 거부하게 되는 것이 지금 한국과 미국의 입장이라고 본다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거기에 대한 향수가 남아 있을 수 있고요. 그 육자회담 또 의장국인 중국이 거기에 지지하는 바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세법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비핵화하는 그 과정에 대한 합의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디테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시간 싸움이 될 겁니다. 김영훈 교수님께서 말씀을 100% 동의하는 부분이 이게 비핵화라는 것이 그냥 오늘 비핵화하겠습니다. 내일 다 없어지질 않습니다. 거대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과 여러 가지 상황들, 정책적인 것들을 다 조정하면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 하루 이틀에 끝나는 문제는 아닙니다. 남아공 같은 경우에도 몇 년이 걸려서 철수를 완전히 해체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내내 오래 걸리는 부분이긴 한데 결국은 남아있는 핵심적인 부분은 시간 싸움이 될 겁니다. 얼마나 압축적으로 이 진행시켜서 미국이 의심을 가지고 있는 북한이 시간 끌기를 해서 이것을 시간만 벌게 해서 핵무력을 더 강화하려는 시간 끌기 아닌가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실질적으로 북한 나름대로도 이 일을 통해서 최대한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구조 속에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 겁니다. 협상이라는 거는 일방적으로 빼앗기거나 주거나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것에 가장 압축적인 시간으로 이루어져야지 이것이 효과적인 전 세계가 반가워하는 핵 비핵화가 되지 않겠냐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거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준비가 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은 또 이제 남북 간에 이 한 라인 연결이 되는 날이거든요. 의미가 여러 번 좀 짚어지긴 했는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핫 라인의 개통은 엄청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그 과거 정부 시절에도 그러니까 DJ 정부 시절, 참여정부 시절 우리가 되돌아보면 핫라인이 간접적으로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정원하고 북측에 이제 우리 국정원에 그 대응하는 그런 기관에서 핫라인을 개설해 놓고 대통령의 의중이나 김정일 위원장의 의중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핫라인의 개통은 됐었는데 사실 활용은 거의 안 됐었습니다. 이번 핫라인의 개통은 어디에 그 전화기가 설치되냐면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집무실에 설치가 됩니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국무위원장 방에 설치가 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언제든지 수시로 무슨 이야기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그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직접적인 정상회담이 아니더라도 한반도에서의 우발적 돌발적 상황, 특히 휴전선 DMZ 이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돌발적 상황들은 뭐 늘 상존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예방하면서 또 앞으로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북미 정상회담 또 남북미, 남북미중 또 뭐 북일 여러 정상회담들이 앞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런 정상회담 과정에서 충분히 신뢰 속에서 남북 최고 지도자가 대화를 할 수 있다면 이것은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 저는 가능하다면 뭐 쉽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예. 화상 시설이 설치된 예. 그런 그 핫라인이라면 대단히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번에 시간상으로 좀 어렵다면 점차적으로 화상 그 핫라인을 설치를 해서 직접 대면하지는 못하지만 간접 네. 대면을 하면서 우리가 이산가족 화상 상봉도 몇 차례 과거에 경험이 있거든요.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핫라인을 개통시킨다면 상당한 그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남북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남북 관계의 안정성들을 많은 부분 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네. 기술적인 진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한 가지만 더 보태서 말씀을 드리면 저도 뭐 사실 특별한 더 정보가 없기는 한데요. 그러면 직통전 핫라인을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에 대한 국민들이 꽤 궁금해 하시고 있고 네. 저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이제 청와대 경험을 생각해 보면 이제 한간에 나오는 것처럼 이것이 대통령 집무실에 둘 거냐 이제 청와대 임종석 실장한테 그 질문을 했었죠. 예. 어디에 둘 거냐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 어쨌든 뭐 청와대에 둘 거다 그 정도로만 이야기하는 사항인데요. 가만 상상을 해보면 그럴 것 같습니다. 청와대 집무실이라는 곳이 대통령께서 집무하시고 나면 퇴청하고 나면 그게 비어 있는 공간이거든요. 거기에 두는 것보다 제 생각이면 지금 위기상황센터가 있습니다. 위기상황센터는 24시간 청와대에서 24시간 계속 굴러가는 곳입니다. 예. 뭐 대통령께서 이 ICBM 발사하거나 핵 뭐 실험을 하거나 하면 곧바로 내려와서 상황을 점검하고 이 군 대비 태세나 점검하고 하셨던 것이 바로 그 위기상황센터 지하 벙커라는 거 그것이거든요. 예. 제 생각에는 거기에 두는 것이 24시간 계속 관리를 하고 언제 또 김정은 위원장이 뭐 한다고 해서 곧바로 옆집 전화하듯이 하지는 않죠. 그래서 뭐 계시냐 통화할 수 있느냐 서로 하부 단계에서 조율을 하고 나서 이제 서로 통화를 하시게 되겠죠. 그렇게 하게 될 텐데 그런 실무가 계속 24시간 있는 곳은 위기 상황실이라서 아마 그쪽에 저는 두는 것이 여러모로 서로가 안정되게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남북 정상회담 의제 중에 종전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네네. 있습니다. 종전 논의, 종전 선언, 뭐 협정, 평화 네네. 협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북한이 요구하는 거 지금 체제 보장이 됐습니까? 네네. 이 체제 보장과 과연 이 종전 선언 그리고 네네. 그 이후에 평화 협정 이 부분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지 좀 궁금했거든요. 종전선언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950년 체제, 예. 그러니까 한국 전쟁이 종결되지 못하고 정전, 휴전으로 끝난 게 1953년도 7월 27일입니다. 그러니까 7월 27일이 사실상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한반도에서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는 예.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건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또 제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휴전 체제가 지금 평화 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네. 전쟁에 대한 마무리 방점이 좀 찍혀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은 없다. 예. 또 이제까지의 전쟁이 지속되는 것은 끝났다. 예. 이것에 대한 선언이 필요한 것이죠. 그게 종전선언입니다. 네. 다만 이 종전선언은 법적인 제도적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니고 예. 종전선언 자체는 상징적인 겁니다. 선언전 초회만 있는 그렇습니다. 예. 선언적인 것인데 다만 이것이 평화체제로 가는 데 있어서 굉장한 탄력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쟁을 딱 마무리를 졌다는 그런 의미에서부터 새롭게 출발하는 평화체제. 나중에 이제 평화협정 체결은 북한 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시점에서 평화협정 체결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것은 압축적으로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이 종전선언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먼저 좀 공식화됐다는 것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야기를 저는 계속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종전선언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 예. 또 오늘도 보면 미 국무부에서 종전선언의 지지를 또 예. 다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건 이제 미국이 적극적으로 종전선언을 지지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된다면 남북 정상 간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남북 정상이 우선 상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탄력을 주는 예. 그런 미국 쪽에 중요한 반응이 나왔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저는 최대치의 성과 중에 하나가 남북 정상이 종전선언을 정확하게 국제사회를 향해서 예. 남북한을 향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은 종전선언을 어쨌든 함께 또 해야 되는 주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이 휴전협정 체제에서 서명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또 함께 종전선언을 함께 한다 할지 또는 평화체제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함께 논의를 하는 이런 과정으로 가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봤을 때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종전선언을 남북 정상이 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성과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북한의 체제 보장과는 어떤 연관성이 좀 있나요? 체제 보장은 결국 평화협정 또는 평화체제와 연관되는 것이고 예. 그것은 이제 북미 관계 정상화, 북미 국교 수립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것이 북한에 대한 체제 안전 보장과 직결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예. 종전선언 자체가 북한에 대한 체제 안전 보장을 하는 게 아니고 예. 종전선언을 통해서 체제 안전 보장으로 가는 그런 경로에 매우 중요한 탄력을 주고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 게 종전선언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종전선언 다음에 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 예. 또 그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체제 안전 보장과 평화체제 논의는 함께 가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과정을 겪어가면서 궁극적으로 이제 평화협정 체결로 가면은 실제 그러면 지금 판문점은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사 분계선도 기능 자체가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엄청난 이제 탈냉전 시대의 한반도가 도래한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이번 종전선언이 제대로 나오게 된다면 예. 1989년도에 그 미국과 소련의 최고 지도자가 했던 몰타 선언 그러니까 세계적인 냉전은 이제 더 이상 없다. 예. 이 선언이 1989년도에 나왔는데 제2의 몰타 이것이 판문점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금 더 멀- 제가 보태서 네네.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 개념적으로 조금 혼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예. 일단 종전 선언은 있지만 종전 협정이란 말은 없습니다. 예. 종전 선언은 사실은 이 평화 협정을 하게 되면요, 평화 협정에서 첫 번째 조항이 뭐냐면은 그 교전 당사국 간의 전쟁을 종결시키며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이와 같은 조치를 하기로 합의하였다. 이게 평화 협정의 첫 번째 문안으로 대체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없었던 거죠. 전쟁을 종결하며라는 구절이 지금까지 남북한 간이든 이 유엔군과 미국과 북한과 중국 간에든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휴전 상태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전쟁을 종결하며라는 단어가 그 문구가 들어가 있는 문안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것이 평화 협정이 되는 첫 겁니다. 번째 문항이 되는 네, 예. 그래서 그 문항이 들어가 있는 것이 평화 협정이 되는데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다른 일 때문에 평화 협정 문안을 한번 글을 써본 적이 있었는데요. 오래 전인데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 어렵지 않았냐면요. 우리가 남북 기본 합의에 99%는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실제로 들어가는 부분이 서문에다가 그것만 넣게 되면은 거의 완벽한 평화 협정 문안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 주체가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꽤 여러 가지 있는데 남북 간이 하게 되고 뭐 미, 중이 합의 서명할 건지 아니면 사자 남북 미중이 공동 서명을 할 것인지 육자가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논의가 있긴 합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도 뭐 안은 있습니다만 지금 뭐 밝힌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평화협정이라는 것은 종전선언에 들어가는 그 문안이 들어가게 돼서 합의를 하게 되면 평화협정이 되는 거고 그거에 이제 그 앞에 그거를 미리 정치적으로 종전선언을 한국과 북한 간에 하겠다. 이번 정상회담 통해 하겠다라는 것이 그것이고 두 번째로는 평화체제라는 것은 평화협정이라는 문안이 된다고 해서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평화협정에 따라서 한반도에서의 군축과 신뢰 구축 여러 가지 긴장 완화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 해소들이 일어나서 한반도의 실질적인 위기 상황이 종식되게 되게 되면 그것이 관례화되고 일상화되게 되면 그걸 두고 현실적으로 평화체제 피스 레짐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게 조금 다르게 우리 좀 분류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사적인 이제 맥락을 좀 보면요. 7.4 공동성명은 남북한 관계의 큰 틀에서의 그런 그 장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이 3대 원칙을 명확하게 정리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역사적 의미가 굉장히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인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북 기본합의서. 예. 이 기본합의서 전체를 우리가 한번 내용을 보면은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 평화 또 전쟁 없는 한반도와 관련된 전반적인 것들이 예. 명확하게 들어있는 매우 귀중한 사실상 남관계를 규정한 기본 합의서입니다. 그 기본 합의서가 제대로만 작동되면 한반도 문제는 거의 100%, 뭐 99% 예. 다 정리된다 이렇게 볼 정도로 잘 정리가 돼 있고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보면 그 6.15 공동선언은 역시 새로운 남북 관계를 그야말로 이제 냉전 시대에서 탈냉전 시대로 가는 남북 관계의 출발점이 2000년 6.15 공동선언이고 14선언, 2007년도 14선언은 굉장히 세밀하게 돼 있습니다. 예. 아주 세세하게 남북 관계에서 풀어가야 될 일들이 다 들어있고 교류협력 분야가 다 들어있고 서해평화협력지대를 비롯한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있는데 그것은 아마 북핵 문제가 좀 풀리면 14선언은 상당한 수준에서 2018년판 또는 2019년판 14선언으로 아마 새롭게 우리에게 대체가 부각될 될 수 겁니다. 있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은 실질적으로 그동안 남북 관계 중심으로 갔던 한반도 문제의 남북 정상회담의 해법을 예. 이제는 보다 큰 틀에서 한반도의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최초의 회담이 되는 그렇게 보면 그동안 남북 관계는 어느 정도 돼왔던 부분들을 우리가 버전업 시키면 되고 예. 보다 중요한 북한 핵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비핵화 평화 체제를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다뤄가면서 또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가 나오고 또 남북미 또 남북 정상회담을 또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2018 남북 정상회담은 아마 몇 달 후면 2018 제1차 남북 정상회담으로 바뀔 거라고 저는 거의 확신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런 식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제는 좀 더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인 부분 특히 예. 전쟁 없는 한반도, 핵 없는 한반도 이쪽으로 일단 정리가 되면 나머지 부분은 빠른 속도로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뭐 그래서 남북 관계가 지금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만 네. 그것은 좀 더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문제다. 뭐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이인배 한반도 미래포럼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